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 중반에 들어서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그렇게 됐습니다. 극한 상황에 가봐야 진정 내 사람이 보인다는 말을 흔히들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제 자식들도 해당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다 키워 분가시켜 놓으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들만 넷이거든요. 그 아들 넷을 키우느라 허리 한 번을 제대로 못 펴고 산 것 같은데 그런 수고를 알아주진 못해도 제 엄마 귀한 줄은 알고 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시장에서만 장사를 20년 이상 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세상 겁날 것 없이 짱짱한 아줌마였죠. 남편과 25년 전 사별하고 나서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장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괜히 물건에 트집을 잡으며 값을 깎으려는 사람들과의 마찰들이 저를 고되게 했죠. 하지만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다음 날 아이들이 굶고 물건을 떼지 못하는 경우를 겪고 나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세졌습니다. 어느 순간 제일 드센 시장 아주머니가 되어 있었고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살고 있더라고요. 새벽 시장에서부터 저녁에 장사를 접을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아주머니는 물건은 좋은데 너무 드세 라고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잘 먹이고 키울 수 있다면 저는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다 저희 언니도 장사를 배우겠다고 저에게 장사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형부는 공무원이었는데 뭐가 모자라 장사까지 하려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괜히 제 팔자 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언니,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언니까지 나 놀려야 돼? 팔자 좋은 공무원 사모님이 장사는 왜 배워? 나 기분 상하게 하고 싶어 괜히 그러나 본데 그러지 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려거든 가. 라며 짜증을 확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말없이 가버렸습니다. 이상했죠. 항상 생글거리며 저에게 뭐든 해주던 언니가 그러는데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먹고 사는 게 바쁜 저는 전화 한 통을 할 생각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형부가 같이 일하던 공무원 아가씨와 바람이 났는데 그 아가씨가 임신을 했다며 언니를 찾아왔던 겁니다. 언니는 아이가 안 생겨 한참을 고생하다 늦게 아들을 하나 얻어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자기 애는 죽으라는 거냐며 악을 쓰고 우는 걸 아이가 봐 너무 부끄러워 생을 살 수가 없다며 유서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힘든 너에게 괜한 말을 해서 마음에 걸린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아이를 부탁해 라고 남겼고요. 세상 곱던 언니가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나니 눈에 보이는 게 없더군요. 남편도 없는데 언니까지 없으니 저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형부라는 인간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난리를 부려봤지만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날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에 찬 제가 매몰찬 말로 언니를 몰아냈고 그래서 설 데가 없어진 언니는 그런 선택을 했겠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 무섭게 바로 조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례가 끝나고 형부에게 아이는 언니가 남긴 유서대로 제가 데리고 갈게요. 형부는 돈이라 보내세요. 새살림 사느라 좋아서 그거 잊어버리면 저 가만히 안 있어요. 라며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는 그때 10살 정도였는데 저를 붙들고 이모, 엄마는 왜 저를 버리고 갔을까요? 아빠가 미워서 저까지 싫어져서 그런 걸까요? 엄마가 없으면 저는 혼자인데 라며 우는데 그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내가 엄마를 빼앗았구나. 이제 내가 이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줘야겠다. 언니, 내가 잘 키워볼게 라는 생각도 함께 들면서요. 그래서 세찬아, 이제 이모가 엄마가 되어줄게. 당장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세찬이가 그렇게 부르고 싶을 때 그렇게 불러줘.
여기에는 형들도 있고 이모도 있어. 세찬이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아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아들 넷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큰애는 어릴 적부터 동생들도 잘 보살피고 저에게 힘이 되는 아이여서 넷째를 잘 보살폈습니다. 그때 첫째가 15살이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와 혼자 있던 넷째를 씻기기도 해주고 숙제도 봐주면서 제 동생들 돌보듯이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13살이던 둘째와 12살이던 셋째는 좀 다르더군요. 처음에는 저희 큰형처럼 넷째에게 잘해주다가 셋째가 넷째를 시샘하고 괴롭히자 둘째도 같이 그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작은 넷째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넷째가 제 엄마 생각에 못 가지고 놀게 하면서 셋째와 다툼이 시작됐는데 둘째가 지 동생 편을 든 것이었죠. 그날 두 놈을 엄청 혼냈습니다. 동생 거 뺏는 형들이 어디 있어? 그럴 거면 나가 이놈들아! 라며 종아리에 피멍이 돌도록 회초리를 치기도 했죠. 그날 이후 둘째와 셋째는 더 돈독해지면서 넷째를 들들 볶기 시작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도 집도 없는 거지 새끼가 어디서 같이 먹어? 라면서 밥상에 밥을 올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라면을 먹을 때도 저희 둘 것만 끓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넷째는 그래서인지 제가 장사하는 가게 한 구석에 있기를 더 원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형들이 자꾸 때려요 하면서 울었거든요. 제가 성가시면 집으로 돌려보낼 거라고 생각했는지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와 한쪽에 있는 줄도 모르게 있었습니다. 고작 10살 뿐이던 아이가 그러고 있는 게 안타까워 간식을 사놓았다가 먹이고 숙제를 봐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큰애가 학교가 끝나고 데리러 오면 데리고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나마 큰애가 있으면 두 녀석이 넷째를 마음 놓고 괴롭히지 못하니까요. 지금에 와 돌이켜보면 두 아이들을 앉혀놓고 제가 마음을 달래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던 게 불화의 제일 큰 원인이었겠죠. 둘째가 10살 때, 셋째가 9살 때 저는 장사하느라 아이들과 있지도 못했거든요. 아니, 이미 그전부터 저는 시장에서 장사하느라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넷째가 안된 마음에 챙기는 모습에 아이들끼리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만든 건 제 탓이니까요.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급한 마음에 아이들을 다그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막내는 또 아껴 먹는다고 제가 사준 간식들을 안 먹고 제 큰형에게 주곤 했더라고요. 그걸 본 둘째와 셋째는 저희들은 그런 것도 안 챙겨주면서 넷째만 그런 걸 챙기고 저와 있다가 집으로 오니 샘돈하고 싫었나 봅니다. 주말이라 큰애가 친구들과 약속 때문에 잠깐 나갔는지 두 녀석이 넷째를 또 놀리고 괴롭히다가 때렸는지 입술이 터져서 아이가 시장까지 울면서 뛰어왔더라고요. 엉엉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다가 잠깐 옆집에 가게를 맡기고 집으로 달려갔죠. 두 녀석을 붙들고 아니 사내 녀석들이 못나게 둘이서 동생을 괴롭혀? 라며 회초리를 쳤습니다. 묵묵히 회초리를 맞던 둘째가 제 동생은 현식이 뿐이에요. 세찬이는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요. 라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넷째는 구석으로 가 숨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얼마나 그런 얘기들을 했으면 애가 저럴까 싶어 두 녀석을 더 크게 혼을 냈죠. 그때 집으로 돌아온 큰애가 둘째의 멱살을 잡더니 때리더라고요. 그러자 셋째가 엄마랑 큰형은 이제 우리 엄마랑 형 아니야. 왜 우리만 미워해? 저 거지 새끼 때문에 왜 우리를 미워해? 저 새끼만 없으면 되는데. 라면서 큰애 다리를 잡더라고요. 아이들의 그런 행동을 보는데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그저 불쌍한 넷째가 더 크게 보이던 시절이라 아이들의 마음은 보듬어 주지 않고 강요만 했던 저의 불찰을 깨닫기엔
저도 심적으로 지쳐있기도 했고요. 그래, 이제부터 엄마는 너희 엄마 아니고 큰형이랑 세찬이 엄마만 할 거야. 너희는 가서 고아원을 가든지 길에서 빌어먹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못되게 할 거면 그렇게 해. 라면서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잘못했다며 빌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세워뒀는데 얼마 뒤 큰애가 문을 열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넷째를 데리고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모, 저 때문에 죄송해요 하는데 아이 손을 잡고 울면서 걸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5년을 제 정신 못 차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적어질수록 저는 더 정신 차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큰애가 10살, 둘째가 8살, 셋째가 7살이 되던 해에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고 집에 와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가기 전 밥상 차려놓고 나오면 아이들끼리 돌아와 밥을 먹었고 중간에 들려 간식을 사가 먹이고 또 나가 장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눈 맞추고 이야기하고 그런 건 못했죠. 장사를 마치고 들어오면 겨우 아이들 숙제 봐주고 씻고 재웠습니다. 큰애가 좀 더 크면서 큰애가 동생들을 돌봐주었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잘 크고 있다고 자만했었습니다. 넷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이들에게 엄마 노릇을 못한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넷째가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그 목소리에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던 겁니다. 아이는 그런 저를 보고 놀랐는지 저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넷째는 참 순한 아이였습니다. 그 후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눈치를 넷째는 부지런히 보았죠. 큰애는 엄마, 제가 동생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며 제 마음을 위로하곤 했습니다. 고마웠죠.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다 크면 문제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비겁하게 숨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넷째는 엄마 생각이 났는지 저에게 더 잘했습니다. 형부라는 인간은 처음 3년 정도는 양육비라고 보내더니 연락을 해서 애가 하나 더 생겨서 나도 형편이 안 좋아. 양육비는 애들 엄마가 모아놓은 돈 줄 테니까 그걸로 해. 얼마 되진 않더라. 그거로 하고 정 힘들면 다시 애를 나한테 보내. 어찌됐건 내 자식인데 내가 책임질게. 라는데 솔직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은 보내고 싶지 않지만 아이도 친아빠와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하지만 엄마를 그렇게 만든 여자와 사는 아빠랑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넷째에게 물어봤습니다. 세찬아, 아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세찬이가 원하면 아빠는 세찬이랑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 세찬이 생각은 어때? 라고 했더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형들이 무서워 가게에서 숙제를 하던 아이여서 아마도 가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 저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3일 정도 후에 이모, 저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저 말도 더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심부름도 더 잘할게요. 이모 귀찮게 가게에도 안 있을게요. 제발 저 보내지 마세요. 하는데 저를 찾아와 장사 일을 가르쳐달라던 언니가 생각나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세찬이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돼. 세찬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아이인데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말고 이모랑 살자. 이모가 미안 이라며 우는데 엄마라며 제 품을 더 파고들더라고요. 그런 아이를 더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모와 조카에서 엄마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때쯤 중학생이 된 둘째와 셋째는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잘하긴 했지만 저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마음을 보듬어주고 말동무도 해주는 넷째에게 위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심 아빠에게 간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긴 했었죠. 그래도 천륜이라 끊는 게 도리는 아닌 것 같아 물었던 건데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형부에게 연락을 해. 아이가 아마도 아는 모양이에요. 저랑 지내고 싶다고 하네요. 그쪽은 그쪽대로 사세요. 나중에 어떤 천벌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랑 겁에 질려 살길 바랄게요. 세찬이는 내가 키워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는 끊었습니다. 언니의 통장은 얼마 뒤 우편으로 집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아이가 크면서 필요할 거라며 제가 후원인이 되는 서류랑 형부가 양육을 포기한다는 서류까지 알차게 챙겨 보냈더라고요. 누가 공무원 아니랄까 봐요. 그 서류들을 보는 순간 아이 문제로 연락은 해야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어색해하긴 했지만 전보다는 할 말도 하고 저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말도 하고 하더라고요. 큰애는 서울 중위권의 대학에 가더니 해병대로 군대를 가면서 동생들에게 저를 부탁하며 갔다더라고요. 그래도 저보다는 형의 말이 더 먹혔는지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제 밥도 차려놓고 자고 하더라고요. 넷째는 중학생이 돼서도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와서 무거운 짐들도 정리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바쁠 때 장사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학원을 한번 제대로 보낸 적이 없는데도 성적은 항상 1등이었고요. 큰 형이 없어 방을 혼자 쓰는데 밤이 늦도록 공부를 하고는 해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둘째와 셋째는 한 방을 썼는데 한 번은 중학생이 혼자 방을 쓰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 그럼 엄마 방을 너희가 쓰고 너희가 쓰는 방을 엄마가 쓸게. 너희 넷째랑 한 방 쓰면 또 괴롭힐 거잖아. 이제 그만큼 했으면 세찬이 그만 좀 불편하게 해. 라고 하자. 그저 알겠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바꿔주고 저는 넷째와 더 가까운 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 아이가 늦게까지 못 자고 공부하는 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휴가 나온 큰애는 어머니가 그 방으로 오시니까 좋네요. 현호랑 현식이는 이제 덩치들이 커져서 방이 비좁긴 했죠. 라며 웃더라고요. 정작 저는 넷째랑 방을 쓰느라 성가실 때도 있고 좁았을 텐데 실은 내색 한 번도 없더니 말이에요. 그저 성품이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넷째 때리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 주는 것만으로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그렇게 아이들은 커갔고 저는 나이가 들더군요. 장사는 열심히 한 만큼 유지를 했죠. 아이들 장가 미천과 학비는 각각 다른 통장을 만들어 모아두었습니다. 넷째는 언니의 통장에 더해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죠. 보험도 들고 제 노후 적금도 들고 하다 보면 빠듯했지만 전처럼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되니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제가 어느새 환갑이 되더라고요. 큰애는 어느새 장가를 가 손주 둘을 낳았고 둘째는 곧 결혼할 여자를 소개하겠다고 했죠. 셋째는 결혼 생각이 없다며 자기는 혼자 살 거라고 하더군요. 넷째는 박사 학위를 받느라 경황이 없을 정도로 바빴는데 만나는 여자친구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며 인사를 했고요.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제각각 할 일을 하고 있고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큰애가 장가갈 때 그 몫의 통장은 주었고 둘째도 장가간다고 하니 정리를 하고 더 보태줘야 할 부분을 생각해 놓았습니다. 셋째는 혼자 산다고는 하지만 언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 싶어 좀 더 모아주기로 했고요. 넷째도 학위 따고 바로 한다고 했으니 아직 더 모아서 주기로 했죠. 환갑이라고 잔치라도 하자는 큰애에게 요즘 누가 환갑잔치를 하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내가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면 돼.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마. 라고 했는데도 아이들이 돈을 모아 여행권을 선물했더라고요. 멀리 보내면 또 제가 안 간다고 할까봐 멀지 않은 곳 온천에 1박 2일 숙박권과 패키지 티켓을 주더라고요. 아이들과 모두 함께 간 여행이라 그런지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다들 바쁜데 엄마를 위해 시간을 내주니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요.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다 더 나이 들고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저를 한 번 더 시험에 들게 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식욕이 없더라고요. 장사를 시작하며 배운 술이 어느샌가 밤마다 한두 잔씩 마셔야 잠을 자게 해줬었는데 숙취도 오래가고요. 피곤함이 유난하게 느껴져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어느 날은 구역감에 화장실 변기를 끌어안고 있었지만 구토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술 좀 덜 마시고 쉬면 괜찮겠지 싶었지만 좀처럼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2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속이 쓰려 배를 문지르는데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더라고요. 그제야 이게 무슨 사단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니던 내과에 이야기해 소견서를 받고 예약을 하면서도 꿈인 것 같더라고요. 하루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무섭고 걱정이 돼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검사가 끝나고 나서야 가방 안에 핸드폰 확인을 했는데 큰애와 넷째에게 부재중 전화가 5통, 10통씩 와 있더라고요. 괜히 기운 없는 것 들킬까봐 최대한 즐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해 엄마가 처음으로 동창회에 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미안. 이라고 하자 큰애는 전화 안 받고 집에도 가게에도 안 계셔서 놀랐잖아요.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시죠? 라고 하고 넷째는 엄마 걱정했어요. 저 이번 주말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엄마 드시고 싶은 거 없냐고 전화했다가 놀라서 큰형한테 연락했어요. 라는데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으며 엄마가 생전 안 놀다가 놀았더니 들떠서 정신이 없었어. 미안. 이라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결과가 안 좋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온갖 생각에 더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직 아이들에게 더 해줘야 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싶고요. 보험 특약과 약정들을 살펴보며 치료받게 될 때를 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언니를 모신 납골당 근처에 제가 노년을 지내기 위해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좀 사둔 게 있었거든요. 이미 농가가 있어 손을 좀 보면 저 혼자 지내기엔 괜찮아 집과 그 근처 땅을 매매해 놓았죠. 그리고 먼저 간 남편이 남긴 이 집과 제가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예금, 가게 인수하면서 받을 권리금까지 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나눠야 할지까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 아이들에게 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싶어 유산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도 인터넷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넷째는 입양 절차를 마친 게 아니라 좀 복잡하긴 해도 가능하다고 해 안심이 됐더군요. 그렇게 혼자서 정리와 준비를 하고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고 그 주변으로 작은 덩어리들이 퍼진 암입니다. 다행히 다른 장기에 전이되진 않은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식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이식만 잘 되면 완치되어 건강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가족분들과 상의해보시고 가족분들이 검사하셔서 적합도 높은 가족분이 이식해 주시라고 하세요. 라는데 머리가 아득해지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이야기한 후에 병원을 걸어서 나오는데 속이 울렁거리더니 사방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누워있었고 큰아이와 며느리가 보이더군요. 제가 눈을 뜨자 둘째와 셋째가 와서는 엄마 괜찮으세요? 라며 얼굴을 보이고요. 그래서 아휴 병원 왔다가 병을 얻어가겠다. 너무 긴장했나 봐. 했더니 큰애가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간암이라면서요? 검사하러 오실 때 왜 혼자 오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있는데 왜 어머니가 이런 데를 혼자 다니세요? 라며 울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엄마가 참 나빴다. 그치? 괜찮을 줄 알았지. 엄마가 그간 감기 한 번을 걸리는 거 봤니? 그냥 속병이 좀 세게 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세상에 암이라고 해서 놀랐나 봐. 라며 큰애 등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넷째가 달려오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저를 안고 울기만 하는 넷째를 안고는 아이고 우리 막내 놀랐겠다. 괜찮아. 치료받으면 될 거야. 걱정 마. 라는데 엄마 간암이 무슨 위험인 줄 알아요? 수술해야 돼요. 그리고 이식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검사 받아볼게요. 라고 하자 큰애가 그래 나도 검사 받고 내가 할게. 너희는 아직 애도 안 낳았잖아. 나는 애도 낳았고 해도 내가 하는 게 맞지. 라며 나서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이식. 아니야. 괜히 몸에 칼 댔다가 큰일 나려고. 엄마는 살 만큼 살았어. 됐어. 라고 했죠. 그러자 큰애가 화를 내면서 어머니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고 살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 어머니 잘못되면 저희 남은 인생 평생 괴롭게 살 생각은 안 해보셨냐고요. 제발 이번 일은 저희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저 일치하지 않길 바랐죠. 큰애는 바로 검사 날짜를 잡고 결과를 기다렸지만 불일치가 나왔습니다. 내심 안도하면서도 괜히 큰애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이 녀석이 동생들을 집으로 불러 미안하게도 내가 어머니께 간을 못 드린대.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형제가 많은데 어머니를 저렇게 둘 수도 없지 않니?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사셨는데 힘들겠지만 검사들을 좀 받고 되는 사람이 어머니께 간 기증을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마.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려고 방을 나서려는데 형, 나 곧 결혼인데 나는 좀 빼줘. 안 그래도 엄마 저렇게 되셔서 결혼 날짜 잡기도 애매해져서 눈치 보이는 판에 내가 수술까지 해봐. 결혼하겠어? 라고 둘째가 말하더군요. 그러자 셋째는 형, 나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수술 좀 무서워. 엄마도 괜찮다고 하셨잖아. 그냥 치료하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는 줄 알고 속에 소리를 하는데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 제가 사실 형 검사 받으실 때 검사 받았는데요. 제가 일치가 떴어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지방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해서 다시 검사 받을게요. 오자마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이야기 중이셔서 라고 하는데 넷째더라고요. 그러자 둘째와 셋째가 그걸 왜 지금 이야기해? 하여간 재수없는 새끼. 또 혼자 잘난 척하고 싶어서는? 이라고 하더니 그래, 너는 좀 그렇게라도 은혜를 갚아라. 엄마도 저 새끼만 감싸고 돌고 우리는 구박하고 그랬잖아. 잘 됐네. 이번 기회에 피는 못 나눠도 간을 나누면 되겠네. 라는 겁니다. 그러자 큰애가 너희들 정말 못하는 말이었구나. 엄마가 왜 그런 병에 걸리셨겠니? 다 우리 먹여 살리시느라 그러신 거 아니야.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자 둘째가 먹이는 것만 먹이면 부모야? 솔직히 밥 차려놓고 나가고 우리끼리 컸지. 나중엔 밥도 우리가 차려 먹었어. 그렇다고 우리를 위해 주길 했어? 저 새끼 싸고 도느라 우리를 내쫓고 그랬잖아. 라며 제 형에게 대들더라고요. 셋째는 말리기는커녕 내가 이 새끼 때문에 서름당한 거로 치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지금도 봐. 이 새끼만 박수하고 있잖아. 그만큼 키워줬으면 은혜 갚아야지. 참나. 나중에 유산은 탐내지 마라. 지가 진짜 형제인 줄 알아. 매번 엄마 돌아가신 이모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라고 하는데 제가 나가서 둘째와 셋째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이 천하의 나쁜 놈들이 지 엄마 죽을 병에 걸렸다니 아주 신이 났구나. 내가 언제 너희한테 목숨 구걸하든? 하지마. 넷째도 하지마. 괜찮아. 그런 거 안 해도 넌 내 아들이야. 유산?
너희한테 줄 건 없어도 넷째한테 줄 건 있다. 너희는 너희가 공부 못해서 박사 못한 게 왜 세찬이 탓이냐? 못난 것들. 그래, 너희 말대로 너희는 너희 사정에 맞게 살아. 그래도 엄마 노릇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다. 다시는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말고 내가 죽어도 장례식에도 오지 마. 현호랑 현식이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이식을 안 해줘서가 아니라 너희는 한 번도 이 집 식구인 적이 없는 것 같으니 앞으로도 편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동안 부족한 어미 밑에서 고생했다. 현도랑 세찬이도 그만 가봐. 그만하면 됐어. 치료 받아보고 안 되면 그만이야. 라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돌아 누웠다가 잠이 들었는지 주방에서 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가보니 넷째가 상을 차리고 있더군요. 세찬아, 뭐해? 배고파? 라며 제가 다가가자 나가서 죽 만들려고 사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한 것보다 맛이 없어. 엄마 하는 거 보고 따라한 건데 라며 웃더라고요. 형들 갈 때 가지. 학교 너무 오래 비운 거 아니야? 라고 하자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나 휴학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제일 먼저야. 엄마가 나랑 가자고 했을 때 그때부터 나한테 1번은 엄마야. 내가 열심히 몸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수술 받자. 나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엄마 제발 나 버리고 가지 마. 라며 덩치도 큰 아이가 우는데 아팠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우니 제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미안해서 그러지 언니한테 미안하고 너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라고 하자 에휴, 여자친구도 괜찮대요. 오히려 저 살쪄서 걱정했는데 이번 기회에 건강관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하면서 살자고요. 그러니까 엄마 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엄마 건강만 생각하자. 응? 이라며 절 꼭 끌어안고 우는데 저도 눈물이 나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넷째는 다이어트를 한다며 헬스장에 가서 4시간씩 운동을 하고 건강 주스를 만들어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간이 건강해진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동안 병원에서 해주신 처방대로 약도 잘 먹고 상태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안 되길 바랬죠. 그러길 6개월 후 넷째가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엄마 이제 수술할 수 있대요 하면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안고 방방 뛰면서 좋아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큰애가 와서는 어머니 세찬이에게 미안하지만 저는 좋네요. 안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받으셔야 해요. 세찬이 휴학하고 못 만든 보람은 있게 해주셔야죠. 라는데 저는 선뜻 결심이 안 서더라고요. 그러자 넷째는 엄마 안 한다고 하시면 나 그냥 다른 사람한테 기증한다고 한다. 이러나 저러나 나는 수술해요. 라면서 저를 거의 협박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는 했지만 내심 다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깨어나 제일 처음 한 말은 우리 막내는요? 였습니다. 꿈에 언니가 나타나 안아주는 꿈을 꾸고 일어나서인지 넷째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큰애가 곁을 지키고 있다가 제가 확인했는데 의식도 정상적으로 다 돌아오고 상태 좋아요 어머니. 어머니만 좋아지시면 돼요. 라며 웃더라고요. 회복실에서 병실로 가보니 넷째가 먼저 누워있더라고요. 벌써 며칠 전에 와 있어서인지 절 보더니 일어나 걸어오더라고요. 엄마 보러 갔었는데 너무 주무셔서 그냥 왔어요. 나는 이제 멀쩡해. 퇴원해도 되겠어. 라며 웃는 넷째에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라며 웃었더니 사랑해요 엄마.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 이제 살았구나 싶어서. 수술 경과는 좋았습니다. 수술도 잘 되었고 넷째의 상태도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퇴원을 앞두고 마지막 검사를 하고는 피곤해 자고 있는데 말소리가 들리는데 꿈결인지 진짜인지 몰라 잠에서 못 깨고 있는데 아씨 저 새끼한테 재산 더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셋째 목소리였습니다.
야, 그거 확실해? 엄마가 돈이 그렇게 많아? 라는데 둘째고요. 그러자 셋째가 엄마 주거래 은행에 내 동창 다니잖아. 걔가 엄마 무슨 일 있냐고 하는 거야. 엄마가 오셔서 이것저것 정리했다면서 현금으로 다 입금하시더라고. 안 그래도 시장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급이라 은행에서 신경 쓰는 고객 중 하나라면서 몰랐냐는 거야. 라고 하자. 아씨, 이럴 줄 알았으면 검사 받는 척이라도 할걸. 맨날 돈 없다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지. 이제 어떻게 하냐? 라는 둘째의 말소리에 뭘 어떻게 해? 어차피 너희는 내 아들 아닌데 여긴 왜 왔어? 이제라도 얼굴 비추고 돈이라도 찾을까 하고 왔어? 이 천하의 나쁜 놈들. 이라며 일어나자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 앉아 두 아이들을 보았죠. 그러자 둘째가 엄마, 몸은 좀 괜찮아? 엄마 회복하시는 거에 안 좋을까 봐. 이제 퇴원 준비하신다 그래서 왔지. 라고 하고 셋째는 엄마 이제 안 아파? 하기에 그래, 안타깝게도 전보다 더 건강해졌다. 왜? 아쉽니? 라고 했더니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라며 멋쩍게 웃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굶기지만 않으면 되는 줄 알고 내 몸은 어떻게 되든지 그 시장 바닥에서 종종거리며 사느라 알아서 잘 커주는 자식들한테 고맙게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구나. 내 죄다. 그러니 이 엄마를 돈으로만 생각하겠지. 너희의 원대로 내가 지금 죽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내가 영원히 사니? 그래서 미리 유류분인가 뭔가를 정리한 거야.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 이런 소리까지 듣고 줄 너희 몫은 없다. 그런 줄 알고 돌아가. 억지로 얼굴 비추지 않아도 돼. 결혼을 하든지 혼자 살든지 앞으로는 볼일 없이 살자. 라며 병실에서 내보냈습니다. 잠깐 나갔던 넷째가 병실로 들어오며 형들 왔는데 보셨어요? 라기에 그놈들은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가라고 했어. 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퇴원을 하고 6개월 후 저와 넷째는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 가진 않았죠. 무리하지 말라고 아이들이 워낙 성하여서요. 큰애 말로는 둘째와 셋째가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소송을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소송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살아있을 때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큰애랑 넷째한테요. 저는 조금 남은 돈으로 아끼고 살면 되죠. 요즘엔 소일거리로 화분 키우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걷기 운동도 부지런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언니가 저에게 천사를 남겨주고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요. 언니는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저에게 뭐든 해줬죠. 언니와 넷째 덕에 더부살이로 얻은 목숨 갚는 의미로 건강히 오래 살려고 합니다. 넷째는 지금도 운동을 부지런히 하며 관리를 해 전보다 더 인물이 난답니다. 예뻐요. 안 그래도 예쁜 아이가 더 예뻐요. 여러분들도 건강할 때 건강관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